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목성님께서 반갑습니다. 어제 목청껏 야구 선수들 응원했더니 목이 아프네요. 8강 진출해서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이사나님은 도쿄에 기적이 날아들었습니다. 어젯밤 호주전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17년 만에 8강에 진출했는데 토요일 아침 마이애미에서 누구와 대결하게 될지 어느 나라와 대결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흐름 너무 좋아요. 끝까지 가보자 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우리 야구 대표팀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오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네, 박종섭 님이 어제 낮에 JB 상암 DMC에서 봤어요. 야, 그래요? 인사하시지? 상암 DMC?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상암동 어딘가에서 보셨다는 얘기 아닐까요? 못 봐. 그러게. 인사하시지. 인사하면 JB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뭘 어떻게 해요? 아유, 뭐 반갑습니다 하는 거죠. 커피라도 한 잔? 네, 아무튼 박종섭님 다음에 보시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인사해 주세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요. 네. 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이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표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둘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셋째, 당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나온 결의문인데 조달주 님이 결의문이 참 빠르네요. 빨라도 너무 빨라라고 올려주셨는데 짚을 점은요? 짚을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개로 추렸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게 있어서 이걸 먼저 꼽았는데, 자, 이 결의문을 접하고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장동혁 대표일 겁니다. 당장 기자들이 몰려가서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후에 내놓은 입장과 대비시키면서 이 결의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막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어제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존중한다라는 짧은 입장은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계속 캐물을 겁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할까요? 저는 이게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궁금한데 제가 이걸 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할 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저 결의문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잘못된 계엄 선포라고 했지 내란 규정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결의문에는. 근데 장 대표도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잘못된 수단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뭐 크게 다른 거 없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려면 왜 그 내란 규정을 안 했는지 저는 이게 좀 궁금하다는 겁니다. 결의문 내용에서. 그죠? 이 점을 좀 먼저 좀 제기를 하겠고요. 네. 이어서 좀 두 가지 문제를 좀 추가로 좀 제기를 하겠는데 하나는 윤 어게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대응하고 나설 것 같은데 당장 뭐 전환길 씨가 어젯밤에 뭐 장동혁 대표 보고 만나자고 했다면서요. 본인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죠? 대표 보고 만나자면 그냥 대표가 초로 만나러 나오나 보죠. 아무튼. 만나자. 이 결의문에 대해서 장 대표의 생각은 뭐냐 이걸 듣겠다고요. 근데 뭐 만나고 말고는 떠나서 그거보다 더 이제 그 큰 문제는 이제 선거 유세가 열리게 될 텐데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윤 어게인 외칠 사람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건데요? 결의문 내용에 따르면 단호하게 물리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힘이 있을까요? 근데 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됩니까? 충돌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수습을 할까요? 이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궁금하다는 거 하나가 있고 마지막 대통합을 강조했던데 자 그러면 제명 처분된 사람 가운데 제가 딱 한 사람만 뽑아서 한번 예를 들어서 그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어떻게 할 건데요? 자 그에 대한 징계 사유 대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 비방했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저 결의문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철회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할까요? 여기다가 더 추가하면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대통합을 얘기하면서 구성원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 외곽에서 윤 어게인 계속 외쳐가지고 윤 어게인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반발이 일었어요. 그러면 윤 어게인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발언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제가 조금 전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예를 든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데 그게? 케이스마다 다르게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후속적으로 그러니까 나타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점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배시시 남매님께서 사과를 받았지만 뭔가 느낌이 조금 받은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든다. 이런 댓글 보내주셨고요. 청도인님은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다짐부터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의견. 마징가님, 기나긴 사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선을 대비한 사과인 듯합니다. 지선 끝나면 다시 윤어게인 하지 않을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서 사과했잖아요. 네. 근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절대 다수는 해제 결의안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왜 그거에 대한 사과는 없습니까? 그러면 따지고 들어가면 출발점은 거기서부터인데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12.3 비상계엄 선포로 발생한 혼란에 대한 사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근본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내란 문제는 왜 내란의 내자도 꺼내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반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어제 이 결의문에 대해서 변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긴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추가 공천 접수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인데이 드리밍님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 결의문을 보고 1년만 지나면 다 잊는다고 한 그분이 떠올랐습니다. 네. 선거용 아니냐 이런 비판이죠. 누군지는 다 아실 것 같고요. 네,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 3부에서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과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이번에는 범여권으로 가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어제 창당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연대의 전제는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저열한 공격이 또 벌어진다면 연대도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몇 개의 사례를 거론을 했습니다. 합당 논란 때 토지공 개념을 향한 색깔론 공격.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의 호남에서 이삭 줍지 말고 영남으로 가라라는 발언. 그리고 자신의 지역구에 후보를 낼 수 있다는 조국 대표의 발언에 강덕구 의원이 불쾌감을 표한 사실 등등을 사례로 언급을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사례들의 타당성이 아니라 선거 연대의 가능성인데요. 조국 혁신당이 마음만 먹이면 연대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점. 현실적으로 따져야 되는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조국 대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마저 들어보시죠. 2+2 회의가 조만간 아마 열릴 것 같은데 이번 지방선거의 양당의 공통의 목표가 뭔가를 먼저 정해야 된다. 저희는 국힘 제로라고 봅니다. 그 대전제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러려면 각 지역별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결정하고 네, 각 지역별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말과 함께 뭐라고 했냐면 비호남 지역에선 시도당에서 서로 협의하도록 자율권을 줘야 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네, 크게는 뭐 호남 경쟁, 비호남 연대 원칙 이렇게 언론이 한 줄로 정리를 하던데 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지난 8일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시죠. 당대표인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당대표의 권한인 전략 공천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과의 선거 연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선거 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승리하는 연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패배하는 연대는 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대와 통합위원회 조승래 사무총장과 이현희 전략기획위원장이 준비하고 그리고 앞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네, 두 대표의 말에서 중첩되는 건 딱 이겁니다. 2+2 회의에서 협의한다. 이건 딱 정확히 중첩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조국 대표의 말을 추가를 하면
2+2 회의의 협의는 호남권 네, 국한된다라고도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비호남 지역에서는 자율권을 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호남권에다가 조금 범위를 굳이 넓히자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빙세를 보이는 지역 정도가 아마 추가가 되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호남 플러스 알파 지역에서 선거 연대를 하려면 이건 중앙당이 나서서 특정 지역의 단체장 후보를 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체장으로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특정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일단 비워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 협의를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전략공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 점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고려해야 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사무공천, 4강 공천을 거론을 하면서 4강 공천 가운데 하나로 가장 공정한 당원 주권 공천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말을 받으면 특정 지역 단체장 공천에서 조국혁신당에 양보하는 것에 대해서 당원이 반발하면 어떡하느냐라는 문제가 여기서 제기가 됩니다. 자, 그 첫 신호탄이 어찌 본다면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이었을 수도 있다. 호남에서 이삭 죽으려고 하지 말고 영남 가라 했던 것도 결국은 그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오히려 이 점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청래 대표는 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전략공천을 하지 않는 거냐라는 기자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전략공천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물리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 지점에 도달하면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연대 가능성. 그러면 그 연대의 대상은 현실적으로 누가 되는 것이냐? 조국 대표가 된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단순화한다면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디로 나올 거냐 또 여기에 시선 집중을 하게 되네요. 마진가님,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기득권이 포기해야만 정치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떳떳하게 공정하게 경쟁해서 선거로 결론 냅시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어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재판 소원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국무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조만간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재판 소원 1호 사건이 될 게 지금 나왔습니다. 어떤 거죠? 권경애 변호사 기억하시죠? 노쇼. 네. 항소심 재판 불출석해서 손해배상 소송 패소를 야기했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 양 유족에 강하게 반발을 했었는데 그 유족 측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면서 기일을 다시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8부에 최근 변론기일 지정을 요청을 하고 준비 서면을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유족 측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한 행위가 고의일 가능성이 있고 이런 배임적 행위의 경우에는 항소 취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하나고요. 재판에 불출석해서 항소가 취하될 위기인데도 법원이 소송 대리인에게만 그러니까 변호사에게만 기일 통지서를 송달하고 당사자에겐 알리지 않아서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변론 기일을 다시 그러니까 잡아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서울고등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재판 소원을 활용한다라는 게 유족 측의 지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재판 소원이 뭡니까? 재판 절차, 재판 내용이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반해서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유족 측의 주장인데 이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로 가겠다. 지금 이런 계획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재판 소원 1호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법원이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금융계좌 추징보전을 해제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추징보전이 뭐냐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근데 이걸 풀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계좌 넣었다 뺐다, 돈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재판부는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 곽상도 전 의원과 병채 씨가 1심에서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둘째, 본안 사건 그러니까 이 퇴직금 관련인데요. 이것의 심리가 장기간 지연된 점. 세 번째, 추징 보전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지 4년이 넘은 점. 시효가 4년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추징 보전을 해제하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건데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찰이 50억 퇴직금 의혹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남아 있고 재판 절차가 지연된 건 검찰의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로 재항고를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결정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이 지점에서 다시 삐딱선 한번 타보겠습니다. 어디로 삐딱선을 탈까요? 병채 씨 계좌가 4년간 묶여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계좌에 담긴 50억도 고스란히 보관돼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가 발생합니까?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4년 동안 이자가 얼마나 불었을까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연리 3%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연리 3% 곱하기 4년 하면 이자액이 6억이 됩니다. 한 달에 따박따박 1,000만 원씩 불어났다라는 계산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급할까요? 근데 2심, 3심에서도 이길 걸 확신한다면 그래서 결국은 이 계좌 마음대로 내가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게 오히려 이득 아닌가요? 아니 어디 가서 월천 벌겠습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속물적이었나요? 아니 뭐 광윤님께서 역시 제이비라고 올려주셨고요. 명예와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런 결정,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표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한청님은 퇴직금이 50억이면 다들 퇴사하지 누가 일합니까? 라고 올려주셨지만 이거는 보통 사람에게 그리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네, 아니, JB타임즈 50원 관두고 퇴직금이라는 걸 한번 받아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JB타임즈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원유 공급을 해치면 이란을 더 강하게 타격을 하겠다. 뭐 이런 기자회견을 지금 쭉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속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요 얘기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CBS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란과의 전쟁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상 거의 끝난 상태다. 근데 지금 기자회견 중에는 또 이번 주는 아니다. 안 끝난다. 뭐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일단 얘기하네요. 요거부터 전하고 딱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이 발언이 전해지니까 어떻게 됐느냐.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잖아요. 국제유가가 드디어 $100를 넘어섰다. 그래서 서부 텍사스산은 지금 $108, 브렌트유도 $108를 기록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108까지 간 게 끝이 아니라 $119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근데 그 뒤에 트럼프의 이 발언이 나왔고요. 그래서 유가가 급락을 해서 시간 외 거래에서 $80대 중반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브렌트유도 한 8% 빠졌다고 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0.5%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말 이제 기대 심리가 여기 이제 그 반영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더마카는 또 뭘 전해주셨습니까?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이란 전쟁 매우 빨리 끝날 것이다 라면서 이번 주는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쩌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네. 뭐가 어떻다라는 건데요. 이러니까. 그리고 원유 공급을 이란이 해치면 더 강하게 타격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큰 실수다. 지속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푸틴과 통화를 했대요. 그래서 푸틴이 이란 사태를 돕고 싶어한다. 이런 말들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널뛰고 있는 거잖아요. 널뛰는 배경이 뭡니까? 한 치 앞도 지금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 상황 때문 아닙니까? 불확실성.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겁니까? 줄이고 있는 겁니까? 하루가 지금 다르게 말이 바뀌잖아요.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자회견 전체를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속보에는 이번 주 안에 또는 며칠 안에 전쟁이 끝날 걸로 보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아주 곧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그 곧이 언제냐가 문제인 거죠. 아, 답답하네요. 네, 내가 나머지는 인터뷰에서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